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나스닥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어제는 스냅이 경기 전망이 너무 안 좋다는 걸 핑계로 실적이 악화될 것을 경고했는데, 이로 인해 구글, 메타와 같은 미디어 대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동시에 기술주 전체를 끌고 내려가며 나스닥이 장중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는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아직 며칠 전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거의 최하 가격 수준에 도달해 있고, 향후 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속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최고가 대비해서 최근 최저가가 마이너스 32%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반면 S&P는 아직 종가 기준으로는 20% 이상 하락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약세장에는 접어들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나스닥은 원래도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지수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늘 S&P보다는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과거라는 렌즈를 통하면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과거가 늘 미래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의 과거 하락 패턴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약세가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가를 가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최근 큰 하락은 두 번 있었는데요.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2020년 팬데믹이죠. 2018년 무역전쟁 당시에는 나스닥이 27%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미 미중 무역전쟁 당시의 하락폭은 넘어선 단계이고, 2020년 팬데믹 당시에는 33%까지 하락했었는데 지금의 하락폭이 그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팬데믹은 비경제적 요인으로 시장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빨랐고, 양적 완화라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단 4개월 만에 원래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급락 후 급등 패턴이 수많은 신규 투자자들을 새롭게 주식시장에 몰려들게 한 이유가 되었었죠. 반면 현재의 하락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공급망 부족 등 경제적 이유에 의한 시장 하락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 반년 이상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 언제 회복세로 돌아서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팬데믹 당시의 기록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나스닥에 두 번의 역대급 하락이 있었죠. 하나는 2000년 닷컴 버블의 붕괴, 또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우선 닷컴 버블은 당시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도입이라는 역사적인 기술과 산업의 변곡점과 맞물려서 발생한 희대의 버블로 당시 S&P의 기술주 평균 PER이 50에 달했을 만큼 극심한 버블 상태로 표준적인 참고사항이 되기에는 너무나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기술주의 PER 역시도 평균보다는 높은 상태라 얘기할 수 있지만, 성장주의 경우 단순하게 PER만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는 없고 향후 성장률을 감안한 수치인 PEG가 더 중요한데요. 현재 PEG는 역사적으로 평균 수준이거나 그보다 오히려 약간이라도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닷컴 버블 때와 비교도 되지 않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 약세장 중에서 현재 가장 참고할 만한 기준은 역시나 2008년 금융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나스닥은 이미 하락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금융위기 발발 후 주가는 더 하락해서 2007년 11월 당시의 고점과 비교해서 최대 56%까지 하락하고, 그 하락 기간은 1년 5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시작된 후 약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약세장이 지속된 것이죠. 이렇게 바닥을 찍은 주가는 이후 반등을 시작했고, 전고점에 도달한 것은 2011년 5월로 금융위기 전 최고 가격을 회복하기까지 정확히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2022년 5월 현재 주가는 약 7개월 정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약세장이 금융위기와 비슷한 기간 동안 진행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앞으로 바닥을 찾을 때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후 이전 고점인 16,212에 다시 도달하는 시기는 3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도달하는 건 2023년 중반
그리고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시기는 2025년 중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 전제는 이번 약세장이 금융위기급의 대약세장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뿐이지 표준적인 참고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설사 이전 금융위기 때만큼의 약세장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단순히 위기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2000년대 애플이 1달러 할 때 아마존이 95% 하락했을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하락장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과거와 같은 하락장을 다시 만난다 해도 절대로 사지 못할 거란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그때와 비슷한 찬스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과거 위기 당시 일반적인 대중들이 보였던 행동 패턴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도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시장이 기회를 줄 때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어차피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죠. 이번 하락장이 너무 빨리 끝난다며 오히려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저의 투자 원칙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여전히 지극히 심플합니다. 좋은 자산을 사서 오래 보유한다.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어떠한 특수 규칙도 없고 어떠한 예외 규칙도 없습니다. 너무 심플해서 하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는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투자 원칙만 A4 용지로 3장 정도 만들어서 적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원칙을 다 버리고 딱 한 줄의 원칙만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진리 앞에 다른 모든 규칙들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것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불순물이 많이 섞일수록 더 난해하고 더 번잡해집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단순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간단하다고 손해를 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원칙이 없거나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보시다시피 저의 원칙에서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얼마 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우리는 타이밍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다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고 잡을 수만 있다며 워런 버핏조차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와 시장의 방향성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타이밍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이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좋은 자산일지를 알아보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추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여전히 좋은 자산이라면 저는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계속 사 모아갈 뿐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다른 행동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저의 투자 방식입니다.